슈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K리그 개막과 함께 홍명보호 울산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축구. 또 손흥민 선수는 무섭게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일도 무섭죠. 무서웠던 지난 한 주 네.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하승훈 기자가 계속 속사포 랩을 열심히 하는 속사포 랩하고 몸 흔들고 그 부가킹진 줄 알았어요. 오른쪽 분은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긴장되죠, 좀. 덜 흔들어요. 다 같이 잘 보여, 이 자리가 다 잘 같이. 보여서. 다리 되게 많이 떨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리도 떨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보이겠는데요? 우리가 방송하면서 전혀 유튜브를 신경 안 쓰기 네. 때문에 그 설마 우리를 볼 거라고는 잘 의식을 안 하는데 무방비 딱 상태에 걸렸습니다. 있죠. 하승현 기자가. 지금 뭐 주시는 아나운서 지금 막 먹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막 눈곱 떼고 막 그러면서 합니다. 저희. 눈곱을 왜 눈곱 뗍니까? 왜 떼? 진짜 좀. 트름하면서는 했다 지난번에. 드르렁 코 골면서도 하고. 코 먹으면서 코 먹으면서. 코 먹으면서. 안방이죠, 뭐 이제. 길어. 지난주는 저희가 기성용 선수 소식을 좀 길게 다뤘는데 네. 반응이 역대급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댓글이 무려 네. 70개 가까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다 읽어드리면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몇 개 뽕 작가가 뽑은 건데 자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육재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짧네요 대신. 네. 꿀의왕 송영준님이요. 다 좋은데 아쉬운 두 가지. 시은 씨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슈퍼 양질의 정보를 마치 PPT 발표하시듯 혼자 하시는 부분. 재미있는 하성룡. 인강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시면 재밌을 텐데 말이죠. 약간 신문 읽어주는 남자 같은 느낌의 방송이 되었네요. 주머니에 넣고 싶은 남자에 이어서 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 나 약간 좀 로맨틱한데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또 우리 하성룡 기자 자연스럽지 않게 신문 읽어주는 남자. 네. 그래도 인강 일타 강사. 많이 들어주세요. 음. 헌터캣님이 댓글에서 무야호는 무리뉴 야호, KBS는 케인, 베일, 손흥민 약자 아니었을까요? 무야호가 그 뜻이었구나.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이게 그러니까 무한도전 뭐 엉터리 팩트했죠. 그게 이제 근본이고요. 네, 무한도전에서 나온 게 맞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죠. 요새 무리- 뜬금없이 기출 변형 같은. 갑자기 무야호 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기저기서? 그냥 신날 때 표현을 네. 무야호 이런 이렇게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네.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다음이요. 축덕님, 어라라 축덕 톡톡하려고 일정 보려고 했는데 어라라 경기가 다 끝났네. 다음 주에 무슨 경기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참여할게요. 어라라는 뭔가요? 네, 어라라. 벨 소리 같아요. 무슨 어라라라라. 드디어 약간 제 나이 13살을 쫓아간 댓글인 것 네, 같습니다. 어라라가 귀엽네요. 네. 어라라. 이제는 기성용 관련해서 쭉 댓글이 이제 있는데요. 띠용띠님이 중재자가 너무 이상하네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중재하려 했다는 게. 이거를 저희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로만 보면.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이번 사건은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아서 K리그에 도움될 게 없는 사항이라 장기적으로 보아도 신속 정확 해결되길 바랍니다. 언론도 한쪽 의견만 듣지는 말기를. 네,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죠. 근데 신속하게는 신속은 좀 쉽지 어려워요. 않을 것 겁니다. 같아요, 네. 그죠? 신속하게 당연히 하고 싶겠죠. 양쪽 모두. 하지만 뭐 법적 공방으로 가면 길어질 꽤 수밖에 없죠. 지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경상도 말시 연구회님이 소송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좋아요가 10개예요, 이게. 그러네요. 소송하라는 네. 의견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썬케이님 이건 좋아요 11개입니다. 오. 기성용이 사실이면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완전 사이콘데. 어릴 때 한두 번 장난으로 끝나지 않음. 중고등 시절의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비상식적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합리적인 일이죠. 있습니다. 네. 이지원님 소송 걸면 그 변호사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라 소송 안 걸고 대중들한테 판단 맡긴다 하고 증거 까라고 인터뷰했으면 좋겠음. 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여론 재판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충분히 뭐 네.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은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스라소니님 거는 너무 긴데 맨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성용 측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20년 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고소를 하는 게 오히려 하책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렵죠. 뭐 기성용 선수 말씀을 잠깐 드리면 뭐 저희가 조만간에 보도를 하긴 할 건데 저희 쪽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적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고 결론은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성용 선수 측은 아마 그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적, 이제는 네. 그 여러 가지 여론에 있습니다. 여론에 뭐 여론몰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뭐 법적으로 가면은 그냥 보도자료를 뿌린다거나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민사든 형사든 고소를 하게 되죠.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적시가 아닌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이 피고가 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이 기성용 선수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결국에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성용 선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을 없었다라고 증명하는 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없었다고 증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쪽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박하는 네, 그렇기 거겠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뭐 일부러 이제 뭐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법적 용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입증 책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원고가 일단은 소를 걸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없었던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은 진실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의 허위성을 이제 깨는 방향으로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되겠죠. 일단 현재까지 취재된 바로는 그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그 성폭력의 증거 네. 가장 확실하다는 증거 그것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일관된 진술. 예.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기성용 측에서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녹취. 예, 그걸 갖고 있다. 정황 증거죠. 그 두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은 이제 기성용 측에서 깨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낀 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맨 처음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보도자료가 잘못된 보도자료였다라는 점이 이 문제의 제일 큰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특정되게 나온 보도자료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더 큰 문제는 뭐 이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겠지만 그러니까 언론은 보도만 놓고 봤을 때 출발점. 네, 언론 보도 그러니까 그 방향이 엇나가기 시작한 엇나가기 출발점이죠. 시작한 부분. 소모적인 여론전과 많은 분들이 불쾌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발을 잘못 디딘 점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이 되게 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과연 옳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쓴 그 보도 자료에 문제가 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옳았나. 또 하나는 그 보도 자료에 굉장히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자세함을 넘어서 너무 자극적이고 유치하게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이슈가 그냥 보도자료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그냥 동성 간의 성추행, 섹스 스캔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 조금 또 이것도 그러니까 저 언론 입장에서만 보면 이거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과연 맞았나라는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언론은 굉장히 실명을 쓰고 싶어합니다. 모든 거에 실명을 쓰고 싶어요. 실명을 쓸 수가 없어서 실명을 쓰면 걸리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그렇죠. 실명을 쓸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근데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당연히 쓰죠. 네. 거의 이거는. 뭐 네. 마치라고 네. 낸 것처럼 근데 한 곳이 쓰면
왜 안 써? 맞아, 다 따라 쓰게 다 쓰죠.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언론 환경의 그런 문제도 좀 그러니까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문제가 그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실명 보도는 과연 그럼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날 오전만 해도 사실은 기성용 선수의 실명이 검색창에 계속 올라왔는데도 있지만 안 썼죠. 기사는 안 기사는 안 나왔었죠.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은 그것은 변화가 되느냐? 뭐 그 댓글 보니까 뭐 SBS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 판단은 제가 했는데 네. 실명을 쓰자고 그 전부터 썼어요. 썼는데 실명을 써도 우리는 실명을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도 자료에는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기성용 에이전트에서 그걸 냈죠. 예. 그 허위 뭐 사실 그런 무근이 주장을 사실 하죠. 무근이고 네. 그래서 마치 지목이 확실한 것처럼 썼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은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기성용 에이전트가 말씀하신 대로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실명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실명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리고 기성용이라는 거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벌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피해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 폭로자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피해를 지금 일단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가 너무나 빈번하게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해자였다라는 보도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뭐 신뢰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 뭐 동료들이 뭐 절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거나 당시의 지도자분이 맞습니다. 예. 그 절대로 그럴 네. 선수가 아니다라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도로서는 솔직히 좀 옳은 보도는 아니지 않나. 한쪽에 쓴 보도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은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모든 성범죄는 모르는 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나 지도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사실 너무나 우리 언론계의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추측성 보도.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가해자는 이래서 가해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래서 이런 대응을 하는 걸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나 그 커뮤니티발 이제 카더라 보도. 네. 그리고 그 가장 또 문제인데 취재가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럴 때의 분노에 찬 보도. 잠적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네. 아마 그 잠적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온 상황에서도 이정찬 기자는 통화를 여러 번 했죠. 아마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가장 우리 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일단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하고 제일 많이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이 담당 변호사와 가장 많은 통화를 하고. 아무튼 네. 뭐 근데 그리고 뭐 변호사의 발언이 좀 보통 일반적인 변호사분의 발언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인용을 하는 따옴표 보도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지나고 나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자, 질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잠깐 질문하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질문이 계속 안 들어오다가 저희가 이메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b@sbs.co.kr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화내시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왜 끝날 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상분 정도는. 그래서 계속 안 오다가 질문 없이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의 인저리 타임에 네. 극장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A4지 한 장짜리 질문이었어요. 야구 엄청나게 팬발. 긴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좀 발췌해서 네.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읽어주시죠. DMX 2000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축덕숙덕을 애청하는 야구 팬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전이 있네요. 지난 방송에서 뽕 작가께서 전주에 원정 응원을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원정 응원이 금기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 꺼려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하 기자님께서 그렇긴 하죠. 원칙적으로는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원정 응원이 금기시되고 그게 원칙적이라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주 기자님께서 응원석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지 누군가를 응원하러 간다기보단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요.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원정 응원석은 금지되어 있고 원정 응원은 금기시되니 원정 응원을 가더라도 응원팀 응원을 자제하고 몰래 속으로만 응원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저는 응원팀 원정 경기 보러 가기 싫겠네요. 제가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축구에 대하여 야구만큼 몰라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평소에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축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요즘은 경기도 가끔 챙겨봅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시고 특별히 주아나운서님 항상 밝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톤을 높이고 그 밝아졌네, 주바페 정말.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약간 초등학생 느낌이 좀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는 반가워요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아마 한 번도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셨으면- 축구장은 안 오신 그러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따스하게 축구 팬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 그리고 네. 쑥덕쑥덕이니까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렇죠. 글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앞에 그 코로나 시국이라는 말을 이게 좀 빼먹으면서 좀 오해가 생겼던 부분인 것 같은데. 축구에서 원정 응원은 뭐 너무나 큰 문화죠. 그래서 그 원정 응원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는 대형 버스나 차 대절해서 차 갔잖아요. 대절을 하고 과거 재밌었던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FA컵이었나요? 결승이었던 것 같은데 수원 팬들은 KTX 그러니까 전체 한 칸. 열차를 전체 전체 열차를 열차를 전체 열차 다- 와, 통 크다. 아니, 한 다 칸은 빌려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팬들이 한창 이제 전성기 시절에는 제주 원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우기도 전세기를 했습니다. 띄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세기. 그런 클래스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유럽 영화들을 보면 멋있다. 한 구단을 사랑하는 팬들의 로드트립 무비 같은 것들이 원정 응원 가는 로드트립 무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정 응원이라는 것은 축구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문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뭐 가족과 또 동료 팬들과 함께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저도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그 전주에 경기 보러 간 건데 간 김에 또 주변에 뭐 한옥마을도 가보고 맛집도 그렇죠. 가보고 하면서 그 볼 지역에 게 대한 많잖아요. 관광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하시고 경험을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자꾸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은. 저는 근데 이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존 원정 응원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왜 원정 응원을 금지하는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조직적이고 단체고 교통수단을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가 좀 없죠.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집합 금지나 그러니까 이동 자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정 응원을 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원정을 하면 그러니까 축구장에는 기본적으로 원정 응원석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출구도 다르게 바리케이트를 철저하게, 치죠. 예, 구분을 합니다. 전북 서울 경기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던데 관중석 내에서는 네. 바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원정 응원석을 그러니까 원정 응원석과 원정 팬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려면 모아놔야 됩니다. 그게 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만큼의 경찰력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구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죠. 원정 응원을 다닌다라는 팬들에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만 아까 박진영 작가가 그렇게 갔다 왔듯이 원정 팬이라도 원정 팬임을 드러내지 않고 잘 그쵸, 응원을 그쵸. 하실 수 있으면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K리그에서 원정 응원석 표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지 말아라. 대신 뭐 홈팀 그 앉는 자리 가서 그냥 표 사고 가서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대신에 네. 만약에 거기서 그러니까 원정팀을 응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는 또 육성 응원도 금지되어 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죠. 인천이랑 서울이랑 이제 서울 홈에서 열렸었는데 인천이 되게 극적인 이제 잔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솔직히 목소리가 안 나오겠어. 주먹을 잔류했는데 네, 거기서 또 막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하니까 또 인천 팬들한테는 좀 안 좋은 또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었죠. 저는 예전에 브라질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상파울루에 라이벌 두 팀이 있어요. 그 상파울루와 크루제이로. 네. 이게 거기는 약간 그 상파울루가 상류층 그리고 크루제이로는
거꾸로일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을 좀 확실하게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상류층, 한쪽은 노동자층, 약간 이런 그러니까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약간 이런 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응원 문화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파울루가 그 당시 아마 크루제이로가 원정이었던 것 같은데, 원정 팀이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경기장 주변에 막 깃발 흔들면서 이렇게 돕니다 막. 그래서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네. 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마치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남사당패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막 깽가리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북 같은 거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약간 카니발이라고 그래서 약간 무서운 분위기도 약간 들면서 좀 흥겹은 분위기도 좀 들면서 굉장히 그런 축구 문화가 우리나라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코너를 보니까 네. 우리 뽕 작가가 좀 날탕으로 준비한 게 에이, 라는 제가 아주 의심을 급하게 제목을 하나. 굉장히 급하게. 자, 이슈 포커스 첫 번째 제목이 울산 3연승입니다. 아니 이거예요. 바꿨어요? 네, 자. 원톱도 소화한 레반 돕준. 아니구나. 마지막에 극장 제목을 달았네요. 네, 극장 제목 잘하죠. 길어요. 이거 너무. 원톱도 소화한 레반 돕준 3연승 울산 3연 준우승은 끝. 야, 다 넣네, 다 넣었어. 아니 무슨 신춘 문예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그냥 뭐 한 별점 한 4점 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점 4점을 준다고요? 3.5. 별점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벌점을 받게 생겼어요. 레반덥준 되게 좀 레반덥준 지은 거예요, 뽕 작가가? 힘 좀 줬는데. 레반덥준. 네.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쵸. 커뮤니티 안 보고? 안 봤어요. 이번에 이동준 선수가 그 있었죠. 원톱으로 했는데 자기가 제이미 바디, 레반도프스키, 루이스 수아레즈의 영상을 참고했다. 참고했다고. 왜 동날도 이런 거 하지? 날도 날들요? 나 요즘 약간 안 좋으니까요. 아니면 동란 이런 거. 자, 울산이 뭐 가장 화제의 팀입니다. 네. 확 바뀌었습니다. 진짜 진짜로. 많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매 경기 골 넣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 탓인가? 감독 하나 바뀌었을 시간이 뿐이면 감독 덕분인가? 다시야. 그러니까. 사과해 너. 기승전 아, 서울이야. 고양이가 이제 좀 원정 응원하지 마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 원정 응원석 저기 닫을까요? 하늘 가만. 리액션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경기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테랑은 베테랑들대로 또 그 주축이 될 젊은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대로 그리고 아예 신예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1인분씩 하는 네. 이상씩 하는. 1인분 이상을 일단 지금 세 경기에서는 했죠. 저는 사실 근데 윤빛가람 선수하고 홍명보 감독 간의 인연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윤빛가람 선수가 17세 때 우리 17세 월드컵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홍명보 감독이 맡는 대표팀에 결국에 메인 이벤트에는 한 번도 맞아요. 가지 못합니다. 20세 월드컵에 못 갔고요. 런던 올림픽에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브라질 월드컵 때 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윤빛가람을 외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던 선수예요. 활약을 하고 있었던데 그냥 선택을 못 받았던 건가요? 안 그러면? 일단은 올림픽이나 딱 한 번 제대로 선택을 받았었는데 그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거든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 결국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하고 동년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실 조금 뭐 두각을 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가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늘 지적을 받았던 것은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그래서 사실 윤빛가람 선수가 이번 겨울에도 이적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윤빛가람 선수도 이제 베테랑이고 그렇죠. 막바지 선수 생활 끝을 좀 여기에서 좀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끝을 내고 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막전 첫 경기에서 홍 감독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잔류를 이제 아무튼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설득을 해서 잔류를 했고 윤빛가람 선수가 첫 경기부터 멋진 프리킥골 어제 경기에서도 일단은 첫 PK를 넣었고 그리고 또 PK를 얻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 인연은 역시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딱 그 울산에 부임하자마자 그 클럽 월드컵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윤빛가람 선수의 이 윤빛가람 아니었으면 우승 못했죠. 이 활약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때도 막 그 결국에는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지만 그 진짜 환상적인 시저 스킬 그런 거나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능력. 요새 진짜 그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워낙 이 오른발이 날카롭다 보니까 거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다 갖다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화려한 표현 야구 갖다 용어. 쓰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한데 4월에 이제 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한다고 하면 갔다 오고 그러면 윤빛가람 선수가 기본적으로 커버를 하는 영역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사실 주변에서 선수들이 다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원두재 선수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체력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팀이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그렇죠. 사실 울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겠죠. 또 홍명보 감독 전에 조광래 감독이었나요? 아니, 최강희 감독이었구나. 김도훈 감독님. 우리 울산이요? 그러니까 아니 축구 대표팀. 대표팀. 최강희 최강희 감독. 그러니까 네.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조광래 그렇죠. 감독이 발탁한 선수. 조광래 감독 시절에는 중용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굉장히 그 한국에 저런 킥을 가진 선수가 있나라고 그쵸, 할 양발도 정도로 뭐 굉장히 잘 눈에 뛰는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 대표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수였어요. 조광래 그러다가 감독이 지금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이제 윤빛가람 선수를 이제 가람이라고 부르는데 가람이의 가장 큰 단점 자기가 기가 막히게 딱 킥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심취하는 건가? 들어갔다. 내가 봐도 너무 코리아. 잘 찼어. 그 원래 그런 거죠. 어. 슛 딱 쏘고 어. 뒤돌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 만화 주인공도 칼질하고 나서 뒤에 안 돌아보잖아요.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늘 후속 동작을 하고 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습관을 고쳐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 시절에 이제 그것만 보겠는데. 뛰나 안 뛰나 어, 차고 뛰나 안 나서 뛰나. 차고 난 새로운 다음에 뛰나 안 관점. 뛰나 저도 그거 보겠는데. 보는데 차고 난 다음에 느끼나 안 느끼나. 그것만 봐야겠다. 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동준 선수, 거의 동준바락이에요. 날아다녀 지금. 레반덥준 레반덥 좀 많이 써줄게요 내가. 레반덥준 스키 잘하더라고요. 아 잘해요. 진짜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행복 축구하는 느낌이야. 거기 나가서. 근데 저는 딴 것도 딴 거지만 왜 이렇게 많이 뛰어다녀요? 안 지치는 안 것 같아요. 지치는 그러니까 원래 많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인데 덜 뛰어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보다. 작년보다 그럴 지난해 수도 제가 있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반에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후반 되면 발에 지나고. 지난다고. 근데 이번에는 함께 뛰어줄 선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지 분산되는 뭐 것도 마지막 있어요. 순간까지 거의 뭐 베스트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의 평가가 아니고 구자철 선수의 평가인데 그러니까 올 시즌 K리그 지금까지의 경기 중에 가장 돋보이는 선수 한 명을 꼽으라면은 이동준? 야 근데 돋보여요. 진짜 돋보여요. 진짜. 첫 경기부터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레반 경기에서도 돋보여준 사실상 스키. 뭐 색볼 다 관여했다도 관여했죠. 무방하고 아.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반칙으로 VAR로 취소됐지만 그 손흥민 존에서 찼던 그 슛 있잖아요. 근데 그 슛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치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뒤로 빠지면서 슛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농구의 그래요, 페이더웨이를 보는 듯한 진짜 상당히 자기가 말하면서 느껴 지금. 아니 근데 어? 진짜 저는 뽕빛가람. 사실 별명 이게 뽕빛가람으로. 속으로는 이제 주영민 도핑 테스트 한번 기자님이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터졌어요. 그래서 약간 오랜만에 네. 뽕이 좀 차올랐나 봐. 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주영민 기자님 부산 시절 이동준 선수를 이렇게 응원하면서 전 속으로 그 정도 이렇게 잘했나? 사실 뭐 이게 김학범 잘했어, 그때도. 그 감독님 슬하 있을 때도 막 그렇게 눈에 띄인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못 가졌거든요. 근데 울산에 오니까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건지 뭔가 이동준 선수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김학범 감독 시절에도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죠. 그냥 워낙 원오브 잘하는 댐이었죠. 선수들이 잘하는 많고. 원오브 댐이었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독보적인 원탑이었고 네. 지난해 확 성장한 것 같고 일부 리그 올라오면서 그리고 올해 울산 가서 또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시즌 세 경기 물론 세 경기라서 좀 이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많거든요.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랐나 싶어요. 원래도 빨랐긴 했겠지만 거의 막 여기 있다 여기 날아와 있고 거의. 빠른 데다가 투지 넘치죠. 네. 힘도 좋아요. 힘도 좋고. 킥력도 좋고.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어제 경기에서 나온 세 번째 골 장면, 김민성 선수의 골 장면으로 이어진 장면 보면
이청용 선수가 사실 기가 바퀴 막히게 올렸어요. 보내줬어요. 맞아. 송영화 보고 있냐 패스. 네. 그런 것들이 이동주 선수를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의 침투 패스도 그 전에 하나 골이 안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이 맞아 돌아가면 결국에 케인이 손흥민 선수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패스들이 이제 주변에서 잘 살아나면 굉장히 이동주 선수는 빛을 볼 수 있겠죠. 홍명보 효과인 거죠. 홍명보 감독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제일 사실 지도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팀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소외된 선수가 원팀 원팀 리더십의 리더십이다. 주인공. 그러니까 소외된 선수가 없게 하는 게 홍 감독의 어떻게 보면 지도 철학 중에서 홍 감독은 여러 가지 이정찬 기자의 그 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네. 수 있는. 역주행 한번 가나요? 아니야 못 가요. 한번 롤링 문제가 너무 대화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2세 쓰자는 얘기도 없고 그 지도 철학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술도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중에 홍 감독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기부여. 선수들을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축구라는 종목은 한 선수가 100%를 다 하면은 사실 질 수도 있는 경기인데 이거를 120%각 자리에서 120% 하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전술적인 부분은 홍 감독이 이번에 좀 추천을 받은 분이라고 해요. 스페인 코치,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서 오고 싶었던 분이 두 분. 세이고 그 피지컬 코치 런던 올림픽 때 함께했던 이분과 이 지금 전술적으로 하는 코치 이 두 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한 분만 성공을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전술적인 변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되게 합이 잘 맞아 보여요. 선수들.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네. 보는 맛도 나고.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공격 축구, 홍영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홍영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김도훈 감독님에서 이제 그 홍명보 감독님 체제로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사실 김도훈 감독님 골을 넣으면 좀 지키는 축구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 좀 내려서는. 근데 이제 안 내려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방 압박하고 이번에도 2대 1까지 갔었죠. 이제 3대 1 전에 아마. 그래서 한 골 먹혔을 때도 사실 좀 따라잡히는 입장에선 불안하니까 뒤로 내려설 만도 하는데 오히려 계속 공격을 하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3대 1까지 스코어를 벌여놨거든요. 인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인천도 주도권을 잡은 시간대가 있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또 위기를 넘겼던 거는 조현우 선수의 선방. 잘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막는 거 보면. 네, 아주 기가 막힌 선방이 어제도 한 2개 정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울산은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도 또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은 뭐 19살 강윤구 선수 지금 3경기 다 출전했는데 그리고 지난 두 번째 2라운드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김민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어떻게 성장할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강윤구 선수는 20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2002 월드컵 때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페널티킥 넣을 때 페널티킥 넣을 때 태어난 선수예요. 그 날 딱이요? 아니요. 아니, 나또 감이 이렇게 오는데. 소름 돋을 줄 자꾸 알았잖아요. 느끼려 지금. 그래. 그런 기막힌 알아들으세요. 우연이 있나? 동시에 다 아니 날이라고 하시길래 명이 아니라. 동시에라 너무 짜증나. 아니 강윤구 선수인데 저 볼을 너무 이쁘게 잘 차더라고요. 약간 왼발 쓰는 거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좀 떠오르고 기대되는 제목이에요. 자 지금 울산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하성룡 기자처럼 이정찬 기자가 속사포 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다른 팀은 안 하면 되니까요. 시키면 하는 거지 네가. 자 그다음 전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도 뭐 일단은 무패 행진. 네. 근데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전북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제는 사실 가까스로 이겼죠. 가까스로 이겼고 강원 잘했는데. 역시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뭐 기성용 선수의 지난번 그 나성호 선수를 향한 택백 패스도 그랬고 그 어제 경기에서 이청용 선수가 들어와서 그 이동주 선수를 향한 패스도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 선수의 그 터치는 이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중에 최고의 기량을 갖췄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구나. 그러니까 그 한 번의 터치나 이 돌아서는 동작 같은 것들이 그게 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진짜 그 전북은 어떻게 해도 안 지더라고요. 꾸역 그렇죠. 사실 이렇게도 뒤집는 경기를 참 어제도 완전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이겼네 약간 이런 느낌. 보다 왜 이겼지? 경기 끝나고 나서. 그나저나 강원이 좀
삐걱대죠. 네, 네. 힘들죠 아, 처음부터. 경순볼 사실 이날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잡았어야 할 경기이기도 음. 했었는데요. 이 전북 경기를. 그러니까 울산 전북을 너무 초반에 만나서 뭐 아직 예. 평가하기는 그쵸, 예. 거기다 퇴장까지 있었고 울산전에서는 맞아요. 일단은 뭐 대진운이 좀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좀 시작이 안 좋죠. 그러니까 반대로 전북이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경우고. 운도 좋아. 네, 전북이 전북은 운이 좋아요. 항상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 정도. 네. 전북 너무 짧게 끝났는 거 짧네. 아니에요? 그 울산 좀 더 하죠. 울산. 좀 뭐, 네. 괜히 지금 나한테 항의하거나 뭐 이런 성룡이 형 다른데? 공격을 할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전북 요 아, 뭐 정도. 전북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공격 루트를 좀 못 찾은 것 같다. 저도 뭐 전북 경기를 다 팔로우하진 못했는데 그때 서울 전북 경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었던 거는 그런 패스를 어디로 줄지를 좀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공격수한테 워낙 볼이 안 가고 지금 이번에 구스타보가 넣은 게 그 전북에 있는 원톱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첫 골 넣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공격수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전북 축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톱을 세경기밖에 안 세워놨는데 되긴 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투톱을 시작할 때 세워놨는데 화끈한 공격. 네.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은 아직은 안 아직 들어요. 없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우리 댓글 주신 분 중에 이렇게 축구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잘 많이 안 보신 분들도 보이시잖아요. 지금 전북 경기를 보면은 재미 없을 수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의 리액션을 좀 보시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했을 때 이 감독은 어떤 리액션을 하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는 점은 축구를 되게 재밌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시더라고요. 김상식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북 경기에서요. 네. 네. 경기 안에서는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안 보여요. 아직은 좀 색깔이. 화끈하게 확실히 옐로 카드를 확실하진 받으시죠.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 개막전 인터뷰에서는 아까 말했던 화끈한 축구, 굉장히 많은 골을 넣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하성윤 기자가 굉장히 들뜬 리포트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랬었는데 기대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진짜 신기한 게 꾸역꾸역 그 한 경기 두 골 그럼요. 목표를 어느 정도는 지금 세 경기 5골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첫 경기에 이제 서울 이제 보통 원정 팬들을 먼저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원정팀 감독을 원정팀 감독을 취재하고 왔을 때 이제 그런 다음에 김상식 감독을 만났을 때 김상식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타이슨의 명언을 빌려서 뭐 서울도 뭐 전략이 있을 것이다. 한 2골 얻어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하나는 정말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그런 화술, 그런 언변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축된 부분도 보였지만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2골을 넣겠다고 했는데 2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경기를 더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프로팀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또 아직 3라운드이긴 하지만 뭐 주목할 만한 팀이나 선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사실 뭐 제주하고 포항 경기가 사실은 좀 관심이 갔던 경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포항이 2연승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근데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토토를 안 했어. 네, 아, 토토를 안 했어. 아차 싶더라고. 속사포 랩에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 버렸어. 하시죠. 쪽박해가지고. 남길 감독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특정 선수가 아니라 조직력을 굉장히 잘 다지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겨울 훈련 기간에 갑자기. 훈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아. 또 감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 근데 제가 볼 때 K리그에서 지금 지도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감독 2명을 뽑으라면 전 남길 감독하고 김기동 감독. 감독 간에 좀 볼만한 대전이었다. 네. 사실 뭐 경기에서는 이제 골이 너무 멋지게 터졌죠. 멋진 골 네, 정훈 선수의 진짜. 레이저였어요, 진짜. 정훈 선수의 멋진 골 빨려 들어가는 하나가 줄? 승부를 갈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음 매치가 저는 굉장히 기대돼요. 다음 라운드에 두 네, 팀이 마주쳤을 맞대결이. 때. 한 골밖에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짜릿한 멋진 네. 원더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자 K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토토를 뭐 하나요? 어떻게 하지? 토토를 끝날 하고 때 넘어갈까요? 할지 말까요? 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근데 또 다음 주에도 주중 경기가 있더라고요. 아, 빡빡해요 일정이.
그래서 이게 토토를 어떻게 하면 좀 주말 경기까지만 주말 주말 하면 되죠. 경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렇죠. 어차피 4라운드. 네. 자, 4라운드 경기. 자, 대구 대 제주. 제주. 제주, 저 대구입니다. 제주요. 광주 대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아 저 무승부요. 오. 와 느낌 동해안 좋다. 더비다. 와, 포항 대 근데 울산. 아, 이거 재밌는데. 울산. 울산이 큰 경기 이런 경기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 포항. 울산 할래. 전 포항이 이깁니다. 그래서 울산 난. 저도 울산. 인천 서울. 경인 더비네. 서울 가자. 서울. 요새 서울도 괜찮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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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수원 대 성남. 수원 FC 대 성남. 아 어. 여기 어렵다. 둘 다. 저는 수원 FC. 저도 수원 FC 리포트 한번 했으니까. 수원 FC 성남이에요. 아 무승부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거 나도 무승부할 것 같은데? 무승부입니다. 그렇지만 성남 할게요. 그럼 아무도 성남 안 하니까. 자, 수원 강원. 강원.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원 한번 이겼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이겨야지 강원도. 수원. 수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토토 결과 뭐라도 좀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네. 걸 게 없네. 자, 배팅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슈 두 번째 거 테마 제목은 갑자기 뭡니까? 막 제목이 막 나와요. 제목이 막 나와요. 원래 저 지금 제출하는 느낌. 약간 제 숙제 일하는 검사 받는. 상승세 토트넘이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너무한 거 바뀌었을까요? 아니야? 상승세 토트넘. 그래서 가제죠, 내가 가제. 날탕으로 했다 약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발매를 하기 전에. 바뀐 제목은 토트넘의 유로파 4강은 우리가 보증한다. KB 손 해보험. 이건 괜찮아요. 아주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브라보 이런 거야 이런 거. 뭐 하나 했다. 아 레반도프스키 포브스 인정. 레반도프스키 올해 제목. 참느라고 힘들었다고. 네. KB 손 해보험. 해보. 이건 괜찮아요. 잘한다. 제가 아, 뽕작가를 바깥 좀 인정한 했다. 거는 제가 볼 때 117회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KBS를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네. KB 손 해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보면서 일단 해리 케인이 좀 더 이제 그 전까지는 도움 쪽에 네. 많은 역할을 했다면 둘이 스위치. 오히려 이전에 해리 케인 역할을 손흥민이 하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베일이라는 선수가 새로 영입된 효과를 지금 사실상 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없던 전에, 베일이 새로 생긴 없던 정도로. 베일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팀이 사실 있는 선수는 그대로인데 뉴 토트넘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11이 늘 바뀌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제야 확정이 된 느낌. 음. 전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최전방의 케인 그리고 손흥민 왼쪽에 그리고 모우라가 이제 가운데 모라도 품 되게 자리 많이 올라왔어요. 10번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오른쪽 베일이 크죠. 네. 오른쪽 공격수 베일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팀의 연승을 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센터백도 이제는 확실히 알더베이럴트하고 산체스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티도 성장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확실히 좀 안정감을 갖고 있게 되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 말씀하셨으니까 글로 잠깐 돌아가면 베일 선수가 손흥민의 부담을 상당 부분 가져가줬습니다. 골도 그렇고 도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골과 도움에서 설명되지 않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중간 중간에 보면 그 특유의 그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대 전향해주는 그 패스가 그러니까 시원시원 뻗어나가는 게 그냥 왼발잡이 케인인가 싶을 정도로 워낙 발목 힘도 맞아요. 좋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느낌이 손흥민이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 막 네. 원래 막 토트넘이 이기려면 막 승리 공식해서 막 손 케인 터져야 되고 뭐 둘 중에 한 선수는 꼭 골을 터뜨려주고 이래야 됐는데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좀 안 터뜨려도 쉬어줘도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돼요. 처음에 해리 케인이 주고 손흥민이 넣는 그런 손흥민이 달려 들어가는 네. 그런 정말 단조로운 스타일이죠. 그게 잘 먹혔잖아요. 잘 먹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막 읽혔죠. 근데 베일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대팀 입장에서는 상대팀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베일이 찔러주니까 베일에게 많은 찬스가 나고 또 이런 것도 조만간 또 상대방한테 읽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손흥민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알리 선수도 사실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리- 모우라 선수 알리가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지금 어떻게 뭔가 좀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데 예, 비비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비고 들어갈 모우라까지 좋으니. 모우라도 좋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 모우라 그 자리에서 알리하고 모우라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좀 좋은 효과를 또 낼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사실 지난 10경기를 놓고 보면은 딱 앞에 5경기와 뒤에 5경기가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만나는 그러니까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이 사실 좀 리그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연승 행진을 계속 달려서 좀 승점도 잘 쌓고 상승가도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썼죠. 손흥민과 케인. 케인 같이. 언제 깨나 했더니 드디어 단일 시즌 리그 최다 합작골. 네. 이런 기록을 세는지 몰랐는데 나름대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기록을 꽤 오랫동안 샜네요. 기록해오고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그 영국 축구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영국 축구는 4-4입니다. 그 투톱이 경기를 결국에 마무리 짓는. 그래서 투톱은 결국에는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선수 최고의 콤비를 찾는구나. 그렇죠. 네. 아.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비롯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무리뉴 감독의 전술과는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두 선수에게 집중되는 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뭐 4-2-3-1 같은 포메이션에서 근데 여튼간에 그 4-4-2를 했을 때 최고의 콤비네이션은 누군가, 최고의 콤비는 누군가라는 거를 찾던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흐름에서 그런 통계군요. 네. 그 EPL 한 시즌 그러니까 단일 시즌은 최다골 신기록이 됐고 네. 통산 합작골은 2위죠. 2위죠. 근데 두 1위가 골밖에 차이 안 나요. 예, 램파드하고 드로그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독특한 경우죠. 램파드는 사실 톱은 미드필더죠. 아니고 미드필더였으니까. 램파드가 드로그바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얼마나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대부분 아마 램파드가 네. 주고 드로그바가 넣었을 네. 것이고 램파드는 이제 중거리포가 아주 좋은 선수였죠. 그러니까 참 이런 기록이 그래도 이제 새롭게 쓰여져서 좋은 게 사실 저도 막 그 뭐 시어러 서턴 그러니까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골 합작 순위 원래 기존 1위였죠. 네. 이 기록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듀오가 있었구나. 이 듀오가 한 시대를 풍미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태어날 이번에 때야. 근데 이번에 손흥민과 케인이 이 기록을 쓰면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이 두 선수가 얼마나 팀에 공헌을 하고 위대했는지 알려줬을 때 그냥 이 기록 하나만 딱 제시하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멋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기록한 골과 득점이 13골에 9도움이요. 이제 도움 하나만 더 기록하면 텐텐. 텐텐. 근데 텐텐을 2년 연속한 토트넘 역사의 선수가 없답니다. 그 토트넘이 보면 이렇게 별 여기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손흥민 있진 케인 않네요. 있기 전에 보면 네. 사실 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영표. 뭐 저메인 데포 뭐 이 정도잖아요. 레넌, 크라우치. 킨, 로이 예전에 뭐 잠깐 뛴 선수는 뭐 클린스만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다비즈 막 안경 썼던 거 기억나고 옛날에. 그 기록이 참 쉽게 깨진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참 기록을 쉽게 깨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레전드죠. 이제. 레전드죠. 선수는. 사실 토트넘이 그 빅4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손흥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맡았을 때도 사실 레비 회장은 철저하게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서 우리나라 농협에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제안했던 제안서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토트넘의 목표는 7위입니다. 7위. 생각보다 더 낮네요. 네, 7위 하면 뭘 할 수 있죠? 유로파뿐만 유로파를 아니고. 또 못 나가요. 못 나가요. 6위까지 나가죠. 7위를 고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너네들에게 뭐 향후 몇 년간 30%의 수익을 제한하겠다라고 한 게 걔네들의 현실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7위를 놓고 예산을 짜는구나. 미래를 설계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경기장을 너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장을 너무 크게 지었고요. 맞아.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빚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관중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게 되는 좀 큰 문제점들. 그 경기장 크게 지은 게 NFL하고 같이 막 예, 개편하면서 맞아요. 미국 프로풋볼을 유치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미국 자본을 그러니까 그때 NH에 왔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NH에만 온 게 아니라 미국 자본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자본들이 요구한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사업가구나 네. 역시. 그죠?
판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역시 싼 자본으로, 그러니까 작은 자본으로 큰 효과를 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이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다고 해서 투자 확 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네. 않는 거죠. 맨시티나 이런 구단주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챔스 결승 가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준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팀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튼 토트넘이 위기에서는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고 일단 현 상황이라면 프리미어리그 4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각 팀들의 순위를 그 통계로 분석한 데가 나왔습니다. 예상한 건가요? 예상한 네. 건가요? 그래서 최종 순위를?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 현재 상황에서 99.8%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확률을 갖고 있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0.2%. 나머지 팀은 우승할 확률이 없습니다. 뭐 그러길 그러면 나머지 그 0.2%를 나머지 팀들이 다 아니 아니, 맨유가 맨유가 다른 거 다 0.2. 0이래. 99.8, 0.2 0.2 한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해보시고 써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산수에 약해서. 이들이 지금 경쟁한 그 계산한 순서대로면 1위 맨시티, 2위 맨유, 3위 레스터시티, 4위 첼시, 5위 토트넘입니다. 지금 순위네요. 지금 토트넘은 6위지만. 근데 한 개 다 더 내려가서 지금 7위까지. 네. 그리고 리버풀이 6위, 웨스트햄이 7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리버풀 6위도 좀 눈물이 짠하네요. 리버풀은 지금 와르르잖아요 거의. 네, 마르르. 거의 붕괴 상태죠 리버풀은. 토트넘이 5위? 클럽 감독이 지금 토트넘 5위. 독일 감독의 마음이 가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토트넘 5위 가능하죠 5위는. 근데 5위는 유로파니까 사실 성에는 안 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릴 수 있는 최대한은 유로파리그 우승. 유로파리그 우승. 무슨 밖에 없지 일일까요? 않나. 자, 유로파리그가 이제 이번 주 3월 12일 내일 모레네요. 네. 금요일 오전. 디나모 자그레브와 16강 1차전 홈 홈경기. 경기를 치릅니다. 자그레브가 해볼 만하죠.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는 조금 힘을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바로 사흘 뒤에 아스날 경기가 있어요. 런던 더비. 네, 아스날도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아스날전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도 자그레브 일단 유로파 리그는 뭐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할 수는 없죠. 만만치 않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짧게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정찬 기자인가요? 다음 주 하성룡 기자. 하성룡 기자인가? 우리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 모시고 신문 읽을 수 있도록 저희 또 메일 한 번만 다시. 네.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라떼 주문도 끊겼어요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라떼는 좀 안 하려고요. 이제.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라떼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 부르실 분 있잖아요. 송기룡 실장님. 저 맞아. 지금 몇 개 모인 거 있긴 하던데. 꽤 있어요. 한 5개 질문 정도 5개가 쌓였는데 그거랑 뭐 또 몇 개 더 첨가해서 하면은 모시죠 뭐. 한번 모실 수 있겠네요. 한 5월에 뭐 가족의 달 특집이나 음. 약간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듣는 느낌으로. 목소리도 좀 그래요. 예. 신문 읽어주는 남자 특집과 네. 그러면 저희 축구 상담소 그거 콘텐츠에 대한 답이 아무도 다들 없어요. 별로였나 봐요. 별로였나 봐요. 네. KB선 해보면 해보면. 만족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